저번 시간에 뉴럴 네트워크 시작해서 기본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본 알고리즘이 퍼셉트론이라는 거고, 그것이 해주는 일, 기하학적 의미 그런 거 다 설명을 했죠.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는 거를 분간하는데 쓸 수 있는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다, 초기 모델이다. 요새같이 딥러닝 얘기하는 거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어쨌든 딥하게 레이어가 쌓이는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여러 개가 아니라 그냥 한 층이다. 싱글 레이어 구조를 가진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을 학습하기 위한 게 퍼셉트론 러닝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은 요거 한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학습 데이터에 있는 샘플들을 하나씩 봐가면서 아웃풋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건 멀티레이어 백프로퍼게이션 쓰는 그런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방식하고 마찬가지 똑같죠. 형태는. 그래서 데이터 트레이닝 example에 있는 거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멀티레이어 다음 이 챕터의 마지막에 볼 겁니다. 어쨌든 학습하는 방법은 그 학습 데이터, 학습셋에 있는 샘플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오류가 있나 없나 봐서 있으면 그거를 보정하는 쪽으로 웨이트 벡터를 움직여간다. 그 기하학적 의미에서는 공간에서 그 클래스를 양분해주는 하이퍼플레인을 이렇게 흔들어서 적절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죠. 그래서 데이터가 리니어하게 세퍼러블 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잘 찾아지게 된다. 그게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클래스로 갈 때 해결하는 게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멀티 클래스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로 확장한 게 위너 테이크 WTA 방법을 써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고리즘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없다. 클래스가 여러 개로 확장됐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에러가 나는 케이스가 언제일까? 그때 나와야 되는 게 안 나온 케이스니까 잘못 나온 경우 그때 안 나와야 되는 거는 빼주고 나와야 되는 거는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 간단하게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퍼셉트론의 한계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스레숄드 펑션이라는 것만 표현할 수 있다. 스레숄드 펑션은 어떤 스레숄드를 기준으로 0이냐 1이냐를 양분해주는 펑션이니까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의 의미는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분간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사실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면 좋은데 할 수가 있는데 시어렘이 개런티를 해준다 그랬는데 그 세퍼러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알고리즘 앞에서 봤던 것을 그냥 무한정 돌리게 되면 스탑하지 않을 테고, 일정 횟수 어떤 조건을 주고 스탑하게 하면 이제 멈추긴 하겠지만은 그것의 퀄리티는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돌다 그냥 적정한 웨이트, 현재 웨이트 가지고 그냥 스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리니어를 세퍼러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하고 싶다. 에큐러시 정확도 측면에서는 리니어를 세퍼러블 하지 않더라도 최고의 성능을 내는 것을 원한다. 그럴 때는 이런 오리지널 알고리즘에서 파생된 알고리즘들이 있다. 포켓 알고리즘 벌써 얘기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내가 얘기를 했지만 학습 과정에 있어서 웨이트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그때 그 웨이트 값의 성능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멈춘 다음에 제일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을 내주는 게 이렇게 가는 거고, thermal perception, thermal은 이제 온도 같은 거니까 온도 perception은 말이 안 되지만 흔히 얘기하는 simulated annealing 아이디어를 가미한 거예요. 이 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퍼셉션 알고리즘 식에다가 온도 텀이 하나 들어가서 그 온도 파라미터가 그 역할을 해주게 돼요. 시뮬레이션 러닝.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는 것은 학습의 초기에는 변화가 있어도 그걸 좀 수용하는데 학습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제 온도가 식어가지고 그 파라미터에 의해서 별 변화를 안 주려고 시도를 해요.
또 얼핏 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들여서 학습을 많이 해놔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잘 분간을 하는데 그냥 오리지널 알고리즘 돌리면 어느 순간에 이상한 게 들어오면 그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확 틀어지는 게 가능할 텐데 터널 퍼셉트론은 이제 초기에는 뭐 변화가 커도 그걸 수용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큰 변화는 잘 안 움직이려고 한다. 자잘하게 튜닝하는 개념으로는 가지만 그래서 여태까지 학습이 된 과정을 유지를 하려는 시도를 프린이라는 그 사람이 제안을 해서 벌써 수십 년 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논문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 갖고는 안 되지만 여러 개로는 모든 펑션을 다 구할 수 있다. 그게 테어렘으로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 갖고 안 되면 여러 개를 가지고 한번 꾸며봐라. 그래서 실제 여러 개를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가는 방법이 그 이후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리니어를 세퍼러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떤 변환을 통해 가지고 세퍼러블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인풋은 세퍼러블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펑션을 써가지고 트랜스폼을 해주면 이제 세퍼러블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 슬라이드에 예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인풋을 보통 인풋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서 요게 인풋 스페이스 X고 그것을 어떤 변환함수 파일을 써서 피처 스페이스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피처는 뭐 인풋, 뭐 애트리뷰트 다 같은 개념으로 쓰지만 여기서는 인풋 스페이스, 여기서는 피처 스페이스. 오리지널 스페이스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통해서 변환된 스페이스가 피처 스페이스다. 그러니까 개념이 이렇게 되죠. 원래 패턴들이 이렇게 있었어서 O하고 X가 세퍼러블하지 않았는데 변환시켜 놓고 보니까 이제는 세퍼러블해지더라. 한 예제,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예제가 이겁니다. 예제가 있어서 원래 데이터는 그 exclusive or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빨간 거가 이렇게 있고 파란 게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죠 원래. 그래서 분간을 못 하는데 그걸 변환함수 파일을 이렇게 디파인을 해서 변환을 해주면 이 결과물을 얘기하자면 이거를 통해서 변환을 하면 원래 4개 포인트 여기 있던 것들이 2개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대로라는 아니지만 값은 좀 바뀌지만 이런 형태로 있고 나머지 2개는 한 점으로 겹쳐지면서 요쯤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선을 그으면 우리가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0하고 0하고 1, 그 다음에 1하고 0이 있던 게 여기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0하고 1만 한번 넣어보면 그냥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x는 0하고 1이고 w는 1, 1이니까 0, 1, 1, 1 사이에 차를 보면 그 뭐죠? 빼준 거의 길이니까 빼면은 0에서 빼면 1이고 그 다음에 1, 1이니까 0이니까 1, 0 그 길이를 구하면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1이 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러면 2의 2분의 1이니까 그게 아마 0.3 얼마 나와서 요즘에 떨어질 거예요. 0하고 1을 집어넣던 1하고 0을 집어넣던 마찬가지니까 상보 지금 내가 요것만 갖고 얘기했지만 여기다도 집어넣으면 아까 0하고 1을 집어넣으면 마찬가지죠. 일단 0은 같지만 1이 다르니까 여기서 또 2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것들을 집어넣으면 이런 위치로 있게 됩니다. 0, 0 집어넣으면 지금 계산했던 거랑은 좀 달라지죠. 여기는 0, 여기도 1의 차이고 여기도 1의 차이니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지만 여기는 이제 둘 다 똑같으니까 2의 0승이니까 1 그래서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C2 축에는 예를 들어 1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스페이스가 있었으면은 X가 그거를 피처 스페이스로 변환을 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한 꼴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디멘션이 n이고 바뀐 게 d라서 보통 확장이 된 겁니다. 보통 확장을 해요. n보다는 훨씬 큰 d로 확장을 한다. 확장을 하면 아무래도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촘촘해서 잘 세퍼러블 하지 않았던 게 공간이 넓어지니까 세퍼러블 해줄 여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거저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확장되니까 사이즈 커지니까 그거 계산하려면 컴퓨테이셔널 문제가 수반이 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려운 말로 curse of dimensionality, 그래서 뭐 차원의 저주라고 한국말로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차원의 저주. 그래서 그 차원이 커지면 generalize가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촘촘했던 게 커지니까 공간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generalize 하기는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확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SVM에서는 이제 그 퍼셉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처 스페이스로 변화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게 보통 커진다고 했으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각각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한다. 첫 번째로 디멘션이 실제로 커짐으로 인해서 계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실제로 키우지는 않고 우리가 커널 트릭이라는 트릭을 써서 여기 써있듯이 임플리시트한 피처 스페이스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인풋 사이즈하고 똑같은 걸로 써요. 사실 거기다 커널 펑션만 적용시키면 커널 펑션의 데피니션이 이거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없다. 나중에 우리가 SVM 얘기할 때 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너무 공간이 커져가지고 제너럴라이즈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의 마진, 클래스를 분간해주는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의 각각의 떨어진 정도를 좀 넓히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한 거죠. 좀 유두리를 더 두면 제너럴라이즈가 잘 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저번 시간에 그 퍼셉션 컨버전스 티어렘에 나와 있는 델타 텀 설명할 때 내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SVM에서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퍼셉션을 우리가 살펴본 게 결국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인데, 그 일을 해주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퍼셉션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다. 여태까지 봐왔던 게 이거고,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를 양분을 해주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우리가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종류의 클래시파이어로 쓰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피셔의 리니어, 아예 이름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 앞에 사람 이름 피셔. 피셔의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그래서 LDA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알고리즘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여기 슬라이드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아이디어. 자, 여기 써 있는 것은 직역을 하자면 두 클래스의 평균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데이터를 프로젝트해라, 거기다 떨어뜨리라는 얘기죠. 지금 이 예제에서 보자면 클래스가 지금 파란색, 빨간색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데이터들의 그냥 평균을, 단순하게 평균을 구하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돼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그를 연결해 주는 걸로 우리가 보통 그 웨이트 벡터를 잡아준다 그랬죠.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베이지언에서 그 노멀 분포 가지고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으로 유도하는 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거이었고, 그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를 구하는 게 원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을 하는 거고, 그것도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데이터에다 퍼셉션 알고리즘 돌리면 뭐 이렇게 된 거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두 개를 나눠주는, 오류 없이 나눠주는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좀 다르게 찾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평균을 이어주는 선으로 프로젝트를 해라. 그것을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한 게 이거예요. 파란색들을 쭉 여기다 떨어뜨리면, 이 선상으로 떨어뜨리면 이 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 지금 여기 막 많이 떨어지고, 빨간 건 여기 막 많이 떨어지고,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여기 빨간 파랑이 섞여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걸로 디파인된 웨이트 벡터를 써서 내 프로젝트를 하면은 디스턴트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그때는 이런 쪽에서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얘들의 분포를 봐서 좀 프로젝트 할 선을 좀 비틀어 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을 긋고 거기다가 이제 프로젝트 해버리면 이 겹치는 게 아마 줄어들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게 피쉬의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의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평균으로 나타나는 게 뮤예요. 그러니까 뮤 1, 2 이것들은 각각 클래스 1, 클래스 2라고 그러면 그것들의 평균 벡터가 되고 거기에다 웨이트에 프로젝트 한다는 의미가 이거고 그다음에 프로젝티드 말 그대로 프로젝티드 클래스 민스 프로젝티드 클래스 민스라는 게 이제 M으로 표시된 이거예요. M1하고 M2에 의해서 세퍼레이트를 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두 개를 프로젝트해서 그걸 세퍼레이트 해주는 이 두 개의 차이를 크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것 값으로 우리가 디파인 했으니까 이 값을 크게 하면 되고 단순히 이거 크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단순히 웨이트만 크게 해라. 근데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웨이트 벡터만 크게 한다, 어떤 벡터 크게 한다 그래서 그게 방향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냥 크기만 커지는 거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방향을 적절히 잘 틀어줘가지고 하이퍼플레인을 잘 디파인하는 웨이트 벡터를 찾아내는 건데 이 사이즈만 키우는 거는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좀 틀어주려는 시도를 해줘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가 웨이트를 잘 설정을 해서 그 결과로 나온 게 각 클래스 안에서는 변화량이 별로 적고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잘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맥스마이즈 클래스 사이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클래스 사이는 많이 떨어뜨리고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끼리는 촘촘하게 이게 클러스터링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죠. 클러스터링 얘기할 때 클러스터 사이에서는 그 인터 클러스터 디스턴스는 크게 하고 인트로 디스턴스는 작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걸 미니마이즈 하고자 한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사이는 많이 떨어뜨리고 클래스 안에서는 작게 하자. 변화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피셔의 디스크리미넌트 레이쇼라는 걸 이렇게 디파인을 한 겁니다. 이건 비숍 책이나 듀다 책에 있긴 한데 좀 흐름이 좀 다르게 나와 있고 노테이션이 조금 달라요. 아무튼 레이쇼니까 레이쇼를 보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거, 분자에 해당하는 거 좀 각각 약간 다르죠. 밑에는 여기 코베리어스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는 평균 벡터가 들어가 있고 둘 다 웨이트는 들어가 있어요. 얼추 제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 레이쇼가 이건 클래스 1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고 이건 클래스 2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고 이건 클래스 1에 대한 평균, 클래스 2에 대한 평균이니까 평균에 대한 차는 크게 하자. 정확히는 프로젝트 평균에 대한 차 그래가지고 요거를 쓴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같은 클래스 안에 데이터끼리의 베리언스는 작게 하자. 그래서 베리언스를 분모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쇼를 이런 식으로 디파인하고 이거를 이제 단순히 미분해서 0으로 놓고 가장 크게끔 해주는 걸 찾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될 수가 있다. 찾으려고 하는 건 웨이트고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식이죠. 이걸 우리가 맥스마이즈 최대 값을 찾고 싶은 거고 여기서 근데 위에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민의 차이이고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베리언스의 합 플러스가 두 개니까 단순하게 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저걸 푼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다시 쓴 거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유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세요. 분수 미분하는 식 그냥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분모의 제곱분에 분자 미분해서 분모 곱하고 빼기 분모 미분해서 분자 곱한 거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단순히
이거는 0으로 놓고 지금 풀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0으로 풀기 위해서 분모를 없앤 거예요. 분자만 내려왔죠. 그렇죠? 분자만 내려왔고, 아이고, 그래서 분자만 내려와서 지금 여기 됐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한 겁니다.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오죠. 앞에 그냥 내려왔고, W를 미분하면 이 W에 그냥 요거 내려오게 되죠.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심플리파이 한 게 컨스턴트 K로 묶었어요. 지금 요거 뮤1 마이너스 뮤2 남기고 나머지 컨스턴트를 묶을 수 있는 게 요건 오른쪽으로 넘긴 거고, 요 W 곱하기 코비레스 매트릭스 합 곱하기 W 하면 하나의 컨스턴트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냥 이거 로 벡터로 보고, 이건 뭐 디멘션이 n이면 n by n으로 보고, 그러니까 1 by n, n by n, 그 다음에 n by 1이니까 하나의 숫자로 보면 되죠. 스케일러 값이 되니까 컨스턴트로 뭉갠 거예요.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쪽도. 중요한 거는 요거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뭉갠 게 밑에 식이 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 유도가 된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W에 대해서 풀면 요거 이쪽으로 보낸 거니까 W는 이것분의 이것이다. 그래서 뮤1 더하기 뮤2분의 아니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분의 뮤1 마이너스 뮤2가 되죠. 그래서 그걸 표시한 게 이거고, 컨스턴트 효과 그냥 다 무시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비례한다는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론 유도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두 개의 그 평균 역할을 해주는 건 최대한 많이 떨어뜨리고, 그 안에서 프로젝트된 것들 데이터들은 막 촘촘하게 묶여 있고 걔들 사이는 떨어져 있게끔 해줄 수 있는 W를 찾고자 하는 거고, 그것을 이런 레이쇼로 디파인 한 다음에 가장 커지게 해주는 값을 찾아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이퀄 사인으로 놓고 풀고 이걸 세팅을 해주면 그게 Fisher Linear Discriminant 펑션을 해주는 클래시파이어가 된다. 이거 써있죠. 그래서 그냥 구해라, 기계적으로 구해라 그러면 데이터셋 주고 구해라 그러면 평균 벡터들 구하고 그다음에 코버런스 매트릭스 구해가지고 요거 값을 구해서 W 벡터를 써주면 돼요. 뭐 별로 복잡하지 않다 그런 얘기고 유니크한 솔루션이다. 네, 요거는 나중에 뭐 베이즈 룰을 써서 옵티말로 해주는 디스전 바운더리를 정할 수가 있는데 쓸 수가 있다, 뭐 그런 정도. 뭐 확률적인 의미가 있다 무시하고, 인크리멘틀하게 할 수도 있다. 데이터 그냥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추가해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클래스 2개인 거를 K 클래스로 일반화시켜서도 역시 적용 가능하다. 그 다음에 리니어리 세퍼러블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다. 커널 트릭을 써가지고 일반화시켜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커널 트릭은 일단 무시하고 나중에 SVM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적으로만 보자면 그 아이디어는 Fisher Linear Discriminant는 그 각 클래스 간에 퍼져 있는 거, 각 클래스 안에서 그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 사이에 퍼져 있는 정도는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다른 것끼리의 평균 사이는 가장 멀게 해주는 식으로 찾아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있던 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평균을 연결해 주는 걸로 프로젝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다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사실 가미한 거죠. 그래서 틀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원래 평균은 여기랑 여기였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를 쓰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걸로 디파인된 웨이트 벡터에다가 프로젝트를 해버리면 각각의 클래스가 이렇게 뭐 히스토그램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럼 결국 요 사이에서 겹치는 게 지금 요 예제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피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가 유효하게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을 하면, 데이터가 아주 가우시안 분포에서 왔다고 가정을 하면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가 된다는 거 보일 수가 있다. 미니멈 에러. 베이지안 우리가 옵티멀 클래시파이어 얘기할 때 에러의 영역이 미니마이즈 되려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그게 보장이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거하고도 연계된 얘기예요. 어쨌든 뭐
그렇고 클래스 베리언스가 만약에 아이소트로픽이다. 아이소가 들어간 건 다 동일하다는 의미니까 뒤에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차원이 2차이면 그곳에 그 같은 가우시안으로 볼 때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는 우리가 칸토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 동그라미들이에요. 그 선들입니다. 이 지점들은 다 같은 확률이고 얘들은 또 다 같은 확률이고 보면 아주 서클 형태로 있죠. 얘들의 퍼져 있는 정도가 완전히 똑같은 거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다이애거널한 매트릭스이면서 모든 디멘션에서 똑같은 분산을 가질 경우가 아이소트로픽이 돼요. 시그마 스퀘어 I 그러니까 대문자 시그마가 소문자 시그마 스퀘어 I로 표현되는 경우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요거예요. 요거는 그거랑은 약간 달라서 다이애거널 하긴 하지만 지금 이 그림을 보자면 X1 축으로 좀 많이 퍼져 있고 X2 축으로 좀 더 좁게 퍼져 있죠. 그 두 개의 분산은 엄밀히 다르죠. 공분산은 없지만 분산은 다르게 있다. 디멘션마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큰 시그마 1이 더 큰 거죠. 시그마 2에 비해서. 제일 일반적인 경우 그냥 다이거널 안 하고 뭐 분산도 다 퍼져 있는 정도 다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가 돼요. 아이소트로픽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비례하게끔 우리가 디파인 한 게 아이소트로픽이었고 그때는 단지 뮤1 마이너스 뮤2만 해주면 된다. 심플하게. 코비런스 매트릭스 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었죠. 그러니까 저번 그 주제에서 조금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두 개의 평균 벡터 차만 가지고 했던 게 제일 단순한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코베런스가 있는 거 아까 두 번째 케이스 그거 다이거널 하면서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앞에서 봤던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모든 클래스가 같은 분산을 가진 그 이메일 코베런스 매트릭스 가졌던 거고 그다음에 제일 제너럴했던 건 모든 클래스가 다 자기 마음대로 이메일 코베런스 매트릭스 가졌던 거고 그때 살펴봤던 건 그런 건데 그때 봤었을 때의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여기랑 같아요. 뮤1 마이너스 뮤2 디파인 된다. 웨이트 벡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 퍼셉트론하고 피셔 LDA 정도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쉬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53쪽에 그 식이 있는데 거기 M이랑 U의 차이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3쪽 요 M하고 이쪽하고의 차이 그냥 우리가 define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기 써 있듯이 여기 이거 직역을 해보면 클래스에 떨어진 정도의 척도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보겠다라는 얘기고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 projected class means니까 class means는 이거고 뮤1 빼기 뮤2 클래스 means라는 게 클래스 1에 대한 mean이 뮤1이고 클래스 2에 대한 mean이 뮤2니까 요거랑 요거 projected라 그러면 앞에 W 붙은 거 여기다 갖다 붙였다는 얘기죠. 뭐 투영했다 그러나 우리가 한글로 그죠? 벡터가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다 내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M2는 W 곱하기 뮤2가 돼요. M1은 W 곱하기 뮤1이고 말 그대로 projected class means의 separation은 projected class means가 이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separation까지 해석을 하면 요 마이너스까지 해서 요 왼쪽 부분이 이거 의미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고 M하고 뮤의 차이는 그 차이죠. W가 곱해졌으면 M이고 그렇잖아요. 식만 그냥 보자면 오리지널 평균은 뮤1하고 뮤2고 그 데이터가 이렇게 빨간색 들어왔으면 걔들 그냥 다 더해가지고
나온 평균은 뮤1하고 뮤2고 거기에다가 어떤 웨이트 벡터를 곱해줘서 나온 값들은 M1, M2가 되고. 그 질문이었나?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M의 차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M의 차원이 줄어든다. 네, M의 차원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뮤1은 어떻게 생겼나요? 지금 뮤1은 지금 이게 만약에 2차라 그러면 2차 원이겠죠. 그렇죠? 네, W도 2차로 표현된 거고 2차의 벡터의 그냥 차예요, 요건. 요 그냥 좌표로 보자면 요거 좌표 빼기 요거 좌표. 거기다 웨이트 곱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올 테고. 아, 그렇죠? 요거는 숫자의 차가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두 개의 떨어진 정도,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요 말 그대로 프로젝트 클래스 민스의 세퍼레이션이다. M1 M2 M1.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오케이. 그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M2랑 M1이 각각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한 그러니까 클래스 1으로 비교했을 때의 뭐 어떤 값이랑 클래스 2를 피처로 했을 때 비교한 값 그 두 개의 거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M2는 프로젝티드 클래스 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러니까 M2는 뮤2 곱하기 W라 그랬으니까 이 식만 그냥 보면 그거에 해당하거든요. 우리가 디파인을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M2 그 클래스 2에 속하는 각 패턴들을 웨이트에다 곱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M2고, 그러니까 그 패턴을 여기다 샘플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나온 것들이 클래스 2가 프로젝트 된 거고, 요 그림에서 보자면 요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여기 곱해서 요 값에 나온 게 뭐 두 개, 뭐 다섯 개,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건 평균이니까 평균은 하나, 평균 벡터 하나니까 요 점으로 보자면 걔는 여기쯤 있는 거죠. M2는. M1은 여기쯤 있는 거고. 그 둘의 차가 요만큼이고. 네, 감사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계적으로 수식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시켜놓고 얘들을 이제 가급적 안 섞이게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떤 W 기준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야 이렇게 나오냐 아니면 뒤에 같이 좀 더 잘 나오냐. 그건 W에 디펜던트 하니까 W를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 나오니까 그걸 찾고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피쉬의 방법이다. 펄셉트로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학습을 통해서 점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이걸 막 움직여 가다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브니 디스크리미너티브니 모델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저번에 한번 잠깐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오늘 뒷부분은 다 이 얘기인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스크리미너티브, 제너레이트 뭐 만들어내는 뭐 좀 아까 봤듯이 우리 분간하는 뭐 그런 거죠. 이건 데이터가 어떤 분포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찾아보겠다. likelihood를 뭐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가는 게 generative. discriminate 하는 거면 난 된다. 두 개를 분간만 잘해주면 된다. 중간에 likelihood니 뭐 그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확률 텀으로 얘기하면 posterior probability만 어떻게 내가 잘 찾아주면 나는 만족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요 두 번째 방법.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알고리즘이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거랑 뭐 요 정도 봤죠. 예를 들어 나이베이즈는 여기 속한다. 나이베이즈는 결국 베이지언 디센트 테어리를 써서 그 베이즈 룰에 들어가 있는 텀을 가지고 포스티리어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커지는 쪽으로 뭐 클래스파이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분간을 하는 게 나이베이즈였죠.
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퍼셉트론 우리가 알고리즘 앞에서 봤을 때 뭐 라이클리우드니 그런 거 고려 전혀 안 했죠. 뭐 피쉬의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앞에서 방금 전에 봤듯이 여기서 라이클리우드 살펴본 거 없고, SVM은 아직 안 봤지만 여기도 뭐 그런 거 없고,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뭐 뒤에는 뭐 셰프라 그래서 요리법 두 가지의 요리법이 있는데 뭐 어느 게 더 좋으냐 뭐 그런 거를 당연히 사람들이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고, 이론적으로는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어떨 때는 어느 게 좋고 뭐 상대적으로 어느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뭐 그런 거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미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제너레이티브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제너레이티브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건 어쨌든지 간에 이 포스티리어 프로바빌리티를 구해서 어떤 디시전을 내리고 싶은 건데, 이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요 라이클리우드에 해당하는 것과 프라이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개를 써서 한다. 그게 제너레이티브고, 어떤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얘가 데이터 인풋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제너레이트 된 거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티브는 요건 굳이 나눴는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역시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거고 분간하는 문제니까 포스티리어를 보는데 도중에 이런 거 안 거치고 아까 내가 말로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구하면 된다. 직접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거를 구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특별히 SVM 같은 거는 어떤 펑션을 찾아내는데 그게 두 개의 클래스를 분간해주는 마진을 뭐 맥시마이즈 한다. 앞에서 얘기했죠. 두 개를 떨어뜨리는데 유두리를 제일 크게 해주는 그런 것을 찾아내는 펑션. 근데 찾기만 하면 되지 굳이 뭐 이런 거 거쳐가고 그런 건 없다. 이거 그림은 단순히 그냥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보자면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게 프라이하고 라이클리우드라 그랬으니까 이건 지금 라이클리우드 커브를 보여주는 거죠. 클래스 2에 해당하는 거, 클래스 1에 해당하는 거. 이 지금 그림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likelihood term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posterior probability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고 decision boundary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추 보니까 지금 여기는 0.6 근처 여기서 decision boundary가 생겨서 조금 이상하죠. 얘는 지금 모드가 두 개로 보이는 데고 여기는 하나지만, 그래서 prior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거하고 얘를 곱해서 봐서 나중에 나온 디시전 바운더리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라이클리드하고 포스리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얘를 잘 구해가지고 그거로부터 이걸 구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하에 하는 건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게 잘 들어맞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상대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보다 좋을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거꾸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예예요. 어느 게 더 좋냐면 그런 거고, 이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둘 다 똑같다. 데이터가 뭐 무한히 많으면 똑같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어떠냐 모르죠. 우리가 실제 뭐 여러분들이 이게 제너레이티브인지 아니면 디스크리미네이티브인지 그걸 막 심각하게 고려해서 돌려보고 그러지는 않죠. 그냥 보통 우리가 할 일 있으면 알고리즘 이것저것 막 돌려보고 양상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를 보는 거고, 당연히 프리 런치 티어렘 그래가지고 공짜 점심은 없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항상 우월한 알고리즘은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것저것 써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클래시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니까 중간에 어떤 제너레이션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좋을 소지가 있다. 특히 아까 같이 부정확한 라이클리후드나 그런 확률 텀이 있을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보다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요거예요. 사실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분간만 잘하는 어떤 모델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하려는 일만 잘해주면 된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려는 일만 잘해주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쳐가지고 라이클리후드를 고려를 해서 좋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부정확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디스크런티 모델로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뱀릭 코멘트니까. 나머지 부분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로부터 디스크런티 모델을 유도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자, 클래스가 바이너리다. 클래스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클래스를 y로 표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클래스의 분포는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분포가 이항 분포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항 분포식은 이렇죠. 그 클래스 y가 그러니까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클래스는 0 아니면 1인데 그 중에서 1이 나오는 케이스, 1이 나올 확률을 Q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요 가정입니다. 여기서는. 저 1이 나올 확률이 Q이면 그때 Y의 확률은 이렇게 디파인이 된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Q의 Y승 곱하기 1 빼기 Q의 1 마이너스 Y승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포는. 그렇죠? 1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Q고 그 다음에 0이 나올 확률은 요게 0이니까 1 빼기 Q만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풋 부분 인풋이 X인데 그것의 i번째 컴포넌트 XJ로 표현할 때 그것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서로 각각 클래스 나이베이즈를 가정하자 그 얘기예요.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서로 다 독립이다. 그러면 X, Y의 확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파라미터 가우시안 분포의 파라미터가 데이터고 여기서 표현된 게 왜냐하면 지금 J번째 인풋의 파라미터가 데이터 J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대문자로 표현한 것은 전체 X에 대한 파라미터의 셋이에요. 그럼 X, Y가 거기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Y는 아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온 거지만 이렇게 나눴을 수가 있다. 의미상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X, Y는 결국 Y가 나오고 Y가 나왔을 때 X가 나올 확률로 의미상 풀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뭐 프로덕트 룰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 얘기하니까 사실 그래서 Q로 Y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X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나눴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Y에 해당하는 거, 요거 X에 해당하는 거, 위에서 디파인한 거 Y에 해당하는 건 여기 있고 X에 해당하는 것은 가우시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봤던 그 식으로 대체할 수가 있죠. 다시 써보면 XJ, 그러니까 J번째만 한번 보자면 데이터 J를 써서 아웃풋은 0이고 그것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 분포, 가우시안 분포 식이고 노테이션만 그냥 그 서브스크립트만 잘 신경 써서 보면 돼요. 이거 J번째니까 인풋의 인덱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J번째 인풋에 해당하는 분산이 데이터 J의 제곱으로 표시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코베런스 매트릭스 볼 필요 없이 그냥 자기 것만 봐서 이거를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지수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노멀 분포의 식이죠. XJ 번째 X고 그 다음에 클래스 0에 대한 뮤 벡터 중에 J 번째의 의미입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1에 대해서는 요게 1인 거고 클래스 1 요거 그것만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0이건 1이건 같은 시그마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요걸 가정하고 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클래스에 무관하게 똑같은 분산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심플리파이 한 거예요. 이건 아까 설명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식으로 유도된 거는 이제 전체 X를 보는 걸 확장을 하게 되면 대문자로 쓸 수가 있죠. X 앞에 식에서 그 XJ만 전체 X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앞에 식 프로덕트를 묶으면 되고 뒤에 거 여전히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요 프로덕트를 묶어놓고 당연히 위에 있던 거를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그를 표현하는 코베리스 매트릭스로 치환을 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개별로 해서 묶는 것을 묶는 걸 이걸로 그냥 묶는 거예요. 그래서 코베리스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각자 독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코베리언스는 존재하지 않고 요거 자기 자신의 분산만 있는 거고 여기서는 각자가 다른 값을 허용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클래스에 따라서 각 위치에 대한 건 같다 그랬는데 위치에 따라 같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1번째, n번째는 다 다른 값이 있을 수가 있고 일반적인 식이죠. 평균은 이렇게 클래스 1에 대한 평균은 첫 번째 서브스크립트가 클래스고 두 번째가 이 인풋 디멘션에 해당하는 거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ikelihood를 한번 구해보면 지금 다시 이 식을 쓰면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likelihood가 아니라 이건 posterior죠. 그러니까 x하고 파라미터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 posterior probability를 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죠. 그렇죠? 분자는 거꾸로 쓴 거고 이게 prior y에 대한 prior고 여기 likelihood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바로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밑에는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확률이죠. 전체 데이터라는 건 x고 여기서는 이제 x가 마지노라이즈 되는 거니까 y가 1일 때랑 y가 0일 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걸 굳이 쓴 거예요. 보통 우리가 노멀라이즈 하면서 이거 뭉개서 표시 안 하지만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posterior probability는 분자 이렇게 분모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당연히 분자에 해당하는 게 분모에 하나 들어가 있고 추가적인 텀이 더 있게 되죠. 1에 대한 확률입니다. 요거. 그래서 한번 보면 분자를 보면 지금 요거고 요거는 우리가 위에서 이미 구해놨죠. PY1 이 Q에 따르는 건데 Q가 Y가 1인 것을 결정지어주는 파라미터였고 그것의 확률은 그냥 Q죠. Q 단순히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앞에 있는 텀이 요거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요 디파인 해놨죠. 엑스포넌트의 요 부분이 되죠. 그리고 그렇죠? 이 부분이 들어간 거고 왜냐하면 이 앞에 컨스턴트는 다 공통이기 때문에 그냥 뭉갠 거예요. 다 빼서 요거 엑스포넌트만 들어가게 됩니다. 분자에 이게 있고 분모는 마찬가지로 요거랑 똑같은 게 여기 앞에 텀에 있고 두 번째 텀 y가 0에 해당하는 것은 요 뒤에 있는 것부터 쓰면 q에 의해서 정해지는 y가 0은 1 빼기 q죠. 1 빼기 q고 그 다음에 요 앞에 텀 y가 0일 때 x가 나올 확률은 앞에 거랑 달라지는 것은 뮤 0으로 바뀌는 거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뮤 0 0에 대한 클래스의 평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이제 분자로 나눠준 거죠. 이거로 나누면 1하고 1이 되고 엑스포넌트로 묶어서 두 번째 텀으로 뭉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분의 요게 되죠. 이것분의 요것이 지금 요 두 번째 텀에 해당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대충 그렇게 되나요? Q분의 1-Q니까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지금 로그로. 엑스포넌트 안에 넣으니까 로그 붙여줘야 되고 뒤집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니까 그걸 써주면 엑스포넌트 안에서 이거 0에 해당하는 거 그냥 5니까 그냥 5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요거고 위에 거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 것이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이것분의 1인데 그냥 그걸로 쓴 거니까 마이너스 쳐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분자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유도되는 거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는 뭐 1이지만 분모가 좀 복잡해 보이죠. 얼추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일부러 한 이유는 이제 마지막 밑에 식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하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서 지금 x 텀이 붙은 거로 뺀 겁니다. 지금 x 텀이 붙은 거는 여기서 뮤 뮤1 마이너스 뮤2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뮤1 x가 있고 뮤2 x가 있죠. 뮤2 x 그렇죠? 뮤2 x 여기서 있고 여기서 있고 뮤1 x 여기서 있고 여기서 있고 아무튼 자세하게 내가 설명할 필요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뮤1 빼기 뮤2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붙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려는 게 x의 1차식으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x 1차 앞에 이 부분을 붙여놓고 그걸 베타로 그냥 표시했어요. 베이타. 그래서 exp의 마이너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그냥 감마라고 했어요. 이거의 전체를 마이너스 감마라고 했습니다. 요 타이포 같은데 요 마이너스 감마에서 요 마이너스 감마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가 되면 그냥 이건 복잡하지만 그냥 다 베타하고 감마로 뭉개버리면 물론 여기서 여기 유도되는 것은 요 성질을 써야 됩니다. 이건 내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에요. 이건 유도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분의 1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쓰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1의 1 x에 대한 1차식이죠. 요거. 그래서 1 더하기 2의 x에 대한 1차식분의 1 이렇게 나타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여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c가 베리어블이고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렇게 생긴 거 S 형태로 생긴 거라서 뭐 S 형태로 생긴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0일 때 0.5가 나오게 되죠. 여기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이게 1이니까 0.5가 나오게 되죠. 이런 형태를 띄고 0하고 1 사이에서 바운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로 바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웃풋을 우리가 확률 형태로 구할 때 이게 적합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지금 다시 이걸 보면 이 전체를 보면 지금 우리가 확률을 구했는데 x가 들어왔을 때 클래스 1일 확률을 구하니까 이 형태를 띄더라.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형태로 띄어서 그것을 확률 값을 정해주는 텀은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되고 그것이 물론 복잡하게는 요것들이 되지만 뮤도 들어가 있고 시그마도 들어가 있고 큐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들어간 걸로 결정이 돼서 그걸로 확률이 정해지더라. 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0.5보다 크면 걔가 바이너리 케이스일 때는 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0.5보다 크면 0.6 예를 들어 0.6으로 줄 수도 있고 분류 문제라 그러면 이게 이쪽 클래스에 속한다. y는 1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뭐 0.4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y는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분류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자면 분명히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시작을 했죠. 라이클리후드 형태가 가우시안을 뛸 거라고 가정을 하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베이지 정리를 써서 유도를 쭉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형태로 유도가 되더라. 그렇죠? 이게 리니어고 그걸로 시그모이드 펑션을 써서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시작을 해서 디스크리미넌트 모델로 가는 게 유도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케이스지만 지금 이거는 그 로지스틱 펑션이 아까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써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걸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티리어는 포스티리어. 그 로지스틱 그 시그모이드를 써서 포스티리어를 구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y가 아웃풋이었는데 그게 로지스틱 펑션이더라 결국. x에 대한 1차 함수로 표현되는 로지스틱 펑션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고 그다음 이건 뭐 우리가 확률 똑같은 확률로 정해지는 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건데 이건 뭐 별거 아닌 거. 그다음에 거기 그 로지스틱 펑션 안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베타 x 있었죠. 1차식에 해당하는 거. 그게 의미하는 건 베타하고 x 곱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베타를 w로 보면 웨이트로 보면 x를 웨이트에 뭐 프로젝션 해가지고 그 값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한참 얘기했던 그 케이스하고도 맞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디파인된 웨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만들었으면 그게 거기에 곱해져서 0이 나오는 선들로 우리가 디스전 바운더리가 정해지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웨이트를 디파인 했던 거하고는 오토고널하다. 오토고널의 의미는 두 벡터 곱해서 0이 나올 때 우리가 두 벡터 오토고널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풋은 x고 어떤 이거 웨이트로 보면 웨이트가 있는데 웨이트에 곱했더니 0이 나오더라. 그럼 웨이트가 이렇게 생겼으면 인풋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개념상 그 얘기는 그 인풋 선상에 있는 점들을 다 곱하면 0이 나온다. 결국에 디스전 바운더리가 된다. 그래서 모든 인풋 그 선상에 있는 것은 그 웨이트 벡터하고는 오토고널하다. 퍼셉트론 얘기할 때 이거 얘기 이미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이지안에서 그 해석할 때도 벌써 이미 얘기했던 거고 스페셜 케이스 가우시안의 밸런스 1인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당연히 C가 0일 때 포스티리어가 똑같다. 클래스 2개일 때 아까 보면 이게 0.5니까 그 Y가 1이 될 확률, 뭐 0이 될 확률 둘 다 0이 되는 거죠. 0.5니까 같은 확률을 띄는 거죠. 방금 예를 들어 평균이 이것하고 이것이라 그러면 그걸로 디파인된 뭐 웨이트 벡터 아니면 아까 베이타 같은 게 이거다 그러면 인풋 그것을 직교하는 선이 디스전 바운더리고 그 선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그 인풋 데이터들이 돼요. 그것들이 같은 확률로 가진 같은 값을 프로젝션의 값은 같은 값이죠. 칸토 플러스로 표시를 하자면 확률로 표시했을 때 같은 확률을 가진 점들의 집합, 선 아니면 뭐 원. 가우시안일 때 같은 확률을 가진 점들을 모아놓은 게 이것들이니까. 그 아까 시그모이드 값을 써서 구할 때 그 1차 함수에다 넣어서 곱할 때 같은 확률이 나온 점들이 다 요거. 이 점들은 그 값하고 같은 확률이 나오긴 하는 점들이긴 한데 이 점들하고는 다른 값이 나오는 거고 이 점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개념하고 마찬가지예요. 한가운데를 이 두 개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게 원래 있었는데 프라이어를 고려를 같이 해버리면 프라이어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있다. 그 프라이어가 큰 쪽이면 좀 더 멀리 있어도 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수식도 그거에 부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명 안 했는데 요 부분이 있는데 이 Q가 결국 프라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가 1인 것의 확률이 Q니까 그게 프라이어. 1-Q는 클래스가 0인 것의 프라이어. 이 두 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큰가에 따라서 이 디스전 바운더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일 확률이 0.5보다 크면 이 전체 요 값은 1보다 크기 때문에 뭔가 빠지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똑같아요. 클래스가 0일 확률이 더 크면 1 빼기 Q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게 더 적어지게 돼요.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방향성으로 한쪽 방향, 다른 쪽 방향으로 디스전 바운더리를 좀 움직여주는 효과가 여기서 일어나요. 우리가 예전에 베이지언 뭐 디스크리먼트 펑션 분석할 때 썼던 그 노테이션은 다르지만 그때 프라이어로 표시해서 뭐 로그를 취해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프라이어에 의해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딱 직교하는 거 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얘들이 서로 그 피처 사이에 코베런스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직교하는 게 아니라 좀 틀어져서 디스전 바운더리가 생긴다. 그런 얘기 했었죠. 피처들이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0이 되게끔 나오는 만들어주는 게 꼭 직교가 아니라 좀 틀어지게 돼요. 코베런스 매트릭스 시그마 마이너스 1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기계적으로 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게 이거고, 거기서 유도했던 게 최종적으로 유도했던 게 이거였죠. 그래서 그 표시를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감마로 표시를 하고 그걸 시그마 펑션 형태로 나타냈었다. 만약에 Q하고 1 빼기 이미 설명했듯이 Q하고 1 마이너스 Q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 뒷부분이 없어지니까 C는 프라이가 없으면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하면 두 개가 서로 직역을 하자면 두 개의 평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다는 얘기고 아까 그림상으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프라이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0이 아니면 같지 않으면 그리고 C는 우리가 얘기했던 C가 지금 이거니까 2의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G라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요게 두 개 같으면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C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계적으로 여기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프라이에 대한 영향력은 당연히 없어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Q가 0.5보다 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로지스틱 펑션을 직역을 하자면 로지스틱 펑션을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y가 1인 것에 포스트리어 값을 좀 더 크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예요. 로지스틱 펑션을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0.5였고 이걸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같은 값이면 0일 때 아까 여기서 0.5였으면 이게 좀 더 큰 값을 가지게 돼요. 이게 아까 요 시그모이드 펑션이 클래스 y가 1일 확률을 보여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확률이 똑같았으면 클래스 1일 확률이 아까 앞에서도 나왔듯이 여기 0.5 그래서 분간을 못할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올라가 있으니까 나라고 얘기를 한다.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Q가 0.5보다 작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건 이쪽으로 아마 움직이는 게 될 테고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0이라고 얘기할 확률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코베런스 매트릭스일 때는 이 디센 바운더리가 두 개 연결해주는 민에 직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틀어지게 된다. 공분산의 영향을 받아서 공분산이 뭐 값은 모르겠지만 각 디멘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 틀어줘야 그 수식에서 만족되는 디센 바운더리가 나오게 된다. 근데 여전히 여기 써 있는 말은 그 똑같은 확률을 가진 지점을 찾으려면은 그것은 그 평균을 이어주는 선에서 요 가운데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단지 틀어지는 것은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오토고널하지는 않다. 클래스 두 개일 때 분석을 한 겁니다. 두 개일 때가 쉽고 2차원으로도 설명하기도 편하고 이제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가 역시 필요하죠.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 개 있을 때는 결론은 소프트맥스 펑션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소프트맥스는 맥스 펑션이다 그러면 무조건 최대값 찾는 건데 소프트하니까 상대적인 최대값으로 찾는 뭐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는 지수함수에 다 모든 케이스 그 지수함수에 집어넣어서 모든 케이스에 해당하는 확률의 합이 분모로 들어가고 특정한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분자로 들어가는 게 소프트맥스 펑션이에요. 한번 유도하는 거 앞에 하고 비슷하게 한번 보면 이제 클래스가 K개니까 아까는 Q가 뭐 1이니 0이니 두 개만 봤는데 이제는 Q가 아웃풋이 K인 확률이고 그것에 대한 확률이 Q sub K로 디파인이 되는 겁니다.
파라미터가 Q, 아까는 Q만 있었고 다른 건 상부적인 거라 1빼기 Q였으면 이제는 Q를 하나의 벡터로 봐서 K개만큼 엘리먼트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Q는 QK까지 하나 있는 거고 그때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K번째가 1이 될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X가 나올 확률은 가우스의 분포를 띠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 K번째 클래스니까 뮤 K가 지금 들어간 거고 시그마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 써있듯이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같다는 가정하에 그냥 서브스크립트 뺀 겁니다. 이건 있는 거고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유도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제 포스트리어 프로바빌리티를 구해보면 소프트맥스를 뭐 내가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거를 구하려면은 특정 클래스가 분자, 특정 클래스의 요 프라이하고 라이클리우드가 분자로 들어가고 아까 두 개는 0이냐 1이냐지만 이제 K니까 얘를 포함해서 전체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모든 K에 대해서 이것을 구해주는 똑같은 형태의 식을 분모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K번째가 1이니까 그게 QK였고 QK 앞에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디파인한 요 식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된다. 공통인 거 다 빼고 그리고 분모는 썸만 갖다 붙여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밑에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요 Q를 엑스포넌트 안에 집어넣으면서 로고 취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유도가 되고 그걸 다시 쓴 게 결국 이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포스트리어 프로바빌리티는 이렇게 유도가 된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소프트맥스 펑션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듯이 특정 K번째 확률이고 그래서 엑스포넌트의 요 K번째에 해당하는 텀을 집어넣어서 확률 그 값이 나온 것이 분자고 분모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엑스포넌트에다 넣어서 썸한 거의 분모가 되죠. 그것뿐에 특정 케이스가 확률로 나오는 게 소프트맥스 펑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리니어 형태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떤 뭐 벡터로 표현한다 그렇게 지금 하는데 보면 아까 베타하고 감마를 써서 표현했었죠. 아까 앞에 있던 베타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자. 베타는 두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벡터다. 그걸 어그멘트 한다. 그래서 우리가 퍼셉트론 얘기할 때 X0에 해당하는 것에 1이 있고 W0를 웨이트 벡터에 추가를 해서 보는 형태로 보는 거. 그걸 추가를 해서 아예 하나의 사이즈 n+1 형태로 보는 게 오그멘티드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 개념이에요. 벡터를 오그멘트해서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걸 추가를 한 형태로 한번 보자는 얘기고 그래서 X0에 해당하는 걸 1값을 넣어줬을 때 거기에 매치가 되는 웨이트에 해당하는 뭐 W0, 이는 베타로 표현됐지만 W0에 해당하는 게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1부터 시작하는 거에 해당하는 게 이거라고 표시를 하면 그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보면 그냥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요 그 분자만 보면 EXP 그러니까 지수함수에 요거 들어갔던 게 지수함수에 베타 X로 들어간 거 알 수가 있죠. 베타 이거였고 X는 1X니까 1은 이거고 X는 이거니까 그거면 여기 나오게 되죠. X하고 이거 곱해주면 이거고 1 하면 그냥 이거니까 그게 이거였죠. 그렇죠? 단순히 1차 베타를 써서 1차로 표현하려고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2의 베타 X 밑에도 2의 베타 X의 썸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의 다 프로덕트를 표시하는 걸 꺽쇠를 표시하면 이렇게 노테이션을 보통 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디시전 룰은 모든 K에 대해서 이거를 구한 다음에 가장 이 값이 커지는 K를 구해주면 된다. 그게 알고맥스니까 지금 위에서 유도한 이 식에 가장 커지는 K를 주면 된다. 그걸 하이파테시스로 주면 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클래스 예를 들어 클래스 K가 가장 커서 그걸로 내가 클래스 K라고 분간을 클래스파이를 하고 싶은데 그것하고 다른 모든 J하고 비교를 해봐서
얘가 더 크다는 거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K번째랑 J번째랑 비교를 해보면 K번째는 요식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요거고 J번째 마찬가지로 인덱스만 J로 바꿔주면 되니까 요건데 분모니까 뒤집어주면 요게 돼요. 요거 상쇄되고 2의 J분의 2의 K가 돼요. 그렇죠? 벡터 차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베이타 K 빼기 베이타 J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는 WTA로 지금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 이유가 그 클래스 2개일 때는 아까 해석했듯이 해석이 되는데 여러 개일 때는 WTA로 갈 수밖에 없죠. WTA가 소프트맥스 펑션이에요. 결국. 소프트맥스 펑션으로 나타낸 다음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각각의 차의 그 웨이트 벡터의 차로 표현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해주면 그게 WTA라고 그러죠. 퍼셉션에서 WTA로 확장됐을 때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해서 웨이트 벡터 웨이트 W가 지금 베타니까 베타 K 빼기 베타 J니까 K번째 클래스의 웨이트 벡터 J번째 클래스의 웨이트 벡터에 해당하는 것을 빼준 것이 디시전 바운더리 역할을 한다. 이건 인풋이고 X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요거예요. 클래스 1, 2, 3이라 그러면 1하고 2의 차이가 요거죠. 2하고 3의 차이가 이거고 1하고 3의 차이가 이거고 어느 거에서 어느 걸 빼는지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뺀 거를 기준으로 그 값이 0인 것에 해당하는 게 요 디스턴 바운더리 선이고 그것의 상대적인 부호가 어느 쪽이 포지티브냐에 따라서 클래스가 정해지는 게 WTA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만 요약을 하자면 클래스가 2개이던 일반화된 K개이던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시작을 해서 유도를 해보니까 그 디스크리미티브 모델로 유도가 되더라.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 형태로 디스턴 바운더리가 결정되는 디스크리미티브 모델로 유도가 된다. 그래서 결국 아까 이론적으로 뭐 데이터가 충분하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나 디스크리미티브 모델이나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한 거 여기 잘 써 있습니다. 포스티리어 프로바빌리티를 한번 구해보니까 그게 로지스틱 펑션 형태로 뜨더라. 바이너리 케이스일 때. 아까 우리 살펴봤죠.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그 다음에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는 소프트맥스 형태로 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잘 유도가 되더라. 그리고 가우시안, 멀티노미얼 가우시안 취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여러 개일 때 클래스가 2개가 아니라 여러 클래스로 확장이 돼도 그다음에 가우시안을 또 고려를 하고 가정을 하고 그럴 때 나오는 것은 그 하이퍼플레인 클래스를 분간해주는 하이퍼플레인이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2개일 때와 상관이 없이 2개의 차로서 디파인이 되는 하이퍼플레인으로 유도가 되더라. 이미 얘기했듯이 이게 펄셉트론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그 다음에 그것의 WTA 형태로 확장이 됐던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 그거랑 똑같은 얘기다. 지금은 가우스형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다른 분포로 가도 역시 이 결과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확률 분포 중에 exponential family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지수함수군.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ponential family가 해석하기 좀 편한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는 그냥 이 안에서 가우시안도 여기 속합니다. 그 안에 있는 특정 분포만 봤는데 그걸 일반화된 다른 케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뭐 강력한 형태이다. 지금 여기서 분석되는 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커버를 안 하겠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exponential family를 이렇게 표시되는 걸 우리가 exponential family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exponent를 쓰니까 일반적으로 저기 표현되는 것이면 다 위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이런 형태로 유도가 가능하다. 이게 뒷부분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내가 좀 커버는 안 했지만 지금 생김새가 비슷하죠. 1하고 1 더하기 2에 이렇게 되고 뒤에 프라이에 해당하는 걸로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훑어보세요.
시험이나 그런 내지는 않겠지만 훑어보는데 어려움 없을 테고 이것의 의미는 일반화된 exponential family로 확장이 돼도 지금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로 확장되는 그 이론이 적용이 된다. 자, 요약입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슬라이드. 그 여러 분포 형태를 띠는 게 있는데 exponential family 우리가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가우스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포화성 분포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성 분포 또 감마 분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디리슈 분포라는 게 있어요. 많이 쓰는 분포들이에요. 감마나 디리슈는 베이지어 네트워크 할 때 좀 나오긴 하는데 원래 그건 안 보니까 어쨌든 저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얘기했던 게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분포에 적용할 수가 있고 그것의 클래시파이어 형태로 나오는 건 로지스틱한 클래시파이어 아니면 소프트맥스 형태로 나오는 근데 둘 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하고 디스크립티브 모델의 상대적인 이제 장단점 어느 걸 써야 되나 어렵게 우리가 클래스 컨디셔널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하고 그걸 잘 구해내는 과정이 그런 노력을 들여서 갈 것이냐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아니면 두 개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그냥 우리가 디스크립티브 모델을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뒤에는 어려움에 대한 뭐 이해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띄어도 결국 그 분포의 종류의 특정 분포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형태의 그 exponential family를 적용하면 나중에 귀결되는 형태는 다 같아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분포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된다. 실제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쓰려면 우리가 그 확률 분포를 가정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거 굳이 안 해도 된다. 좋긴 하죠. 아까 exponential family에 속하는 거 모두 다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특정한 것 분포 적용 안 해도 쓸 수 있는데 어려움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 분포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안 가고 그냥 이쪽 모델로 직접 가도 이론적으로 같다 그랬으니까 이걸 쓰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또 하나는 아까 앞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원하는 게 분류 문제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분류만 잘 되는 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찾아내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라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잘 되는 모델을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걸로 직접 가는 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 SVM 같은 게 나이베이즈라는 성능이 분류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잘 나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코멘트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SVM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